이제 8단원 열과 우리 생활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온도와 열입니다. 자, 온도 봅시다. 온도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값으로 나타내 준 거를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동양권에서는 섭씨 온도, 그죠? 도씨라고 하는 섭씨 온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서양권에서는 화씨 온도 사용하죠. 선생님도 처음에 저기 유럽이나 서양권 가서 온도가 당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온도인가 알죠? 화씨 온도, W 이렇게 F라고 써 있는 거. 예, 이게 몇 도야 도대체가 하고 이해가 안 됐고, 아까 미국 가보면 여러분들 계기판이 거기는 또 단위를 다른 거 쓰잖아요. 우리는 뭐 써요? 킬로미터 퍼 아워 쓰잖아요. 근데 미국은 뭘로 써 있어요? 마일로 써 있어요. 나 처음에 100마일이 100km인 줄 알았잖아요. 100마일이 몇 킬로예요? 160km예요. 너무 빠른 거야. 160km라고 100마일이. 예. 나 그게 킬로인 줄 알고 어마어마하게 빠르더라고. 자, 섭씨 온도는 자, 1기압에서 물이 어느 온도를 0도, 끓는 온도를 100도로 해서 그 사이를 100등분한 온도를 섭씨 온도라고 합니다. 단위는 섭씨라고 우리가 나타내주고, 과학에서는 여러분들 무슨 온도를 더 많이 사용하냐면 섭씨 온도보다는 절대 온도라고 하는 온도를 더 많이 사용을 해줘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 또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나타내는 온도고, 단위는 K라고 쓰고 켈빈이라고 읽어줘요. 네, 절대 온도는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은 섭씨 온도에다가 273만 더해주면은 그게 절대 온도가 돼요. 그러니까 섭씨 온도가 아주 높으면 절대 온도하고 별 차이가 없겠죠. 그죠? 아주 높아버리면 뭐 100만 도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낮았을 때는 좀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섭씨 온도가 27도씨가 되면은 절대 온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 켈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하고 대응시켜 보면은 100도에서는 절대 온도가 373 켈빈, 그 다음에 0 켈빈은 마이너스 273도씨, 0도씨는 273켈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았을 때는 차이가 크지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별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온도는,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결국에는 뭐 때문에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열 때문에 벌어지는 거고, 열은 뭐의 일종이에요? 에너지의 일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와 입자 운동을 보게 되면은, 온도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온도에 해당이 되고요. 입자 운동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가를 나타내 주는데, 보통은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뭐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입자들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게 돼요.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도 가열 전하고 후를 보면은 진동하는 정도가 커지고, 액체 같은 경우에도 가열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 보면은 움직이는 정도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알겠죠? 고체건 액체건 기체건 간에 다 열을 가해주면 어떻게 돼요? 입자 운동 자체는 모두 활발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평형. 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일종이고, 이게 바로 열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항상 어떻게 이동하냐면 스스로 이동합니다. 스스로. 누가 강제로 이동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항상 스스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은 항상 이동하게 되고, 열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도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온의 물체하고 고온의 물체를 두 개를 접촉을 시켜 놓으면, 이쪽에 뜨거운 고온의 물체와 한쪽엔 좀 더 차가운 저온의 물체를 이렇게 접촉을 시켜 놓으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열을 뺏긴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이고 점점 낮아질 것이고, 열을 받은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올라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둘의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같아지는 시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열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즉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해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서 같아진 상태, 이거를 평형 상태, 열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온도가 높은 물체가 낮아진 온도랑 온도가 낮은 물체가 높아진 온도가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0도가 내려갔다라고 해서 얘도 똑같이 10도가 올라가진 않아요. 왜? 같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뭐는 같냐면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어버린 열 에너지하고 잃은 열 에너지하고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 에너지는 서로 같아요. 얻은 열 에너지는 서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가 바로 무슨 상태다? 열 평형 상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처음에 고온의 물체하고 저온의 물체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을 때요,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고온의 물체가 잃는 열량하고 저온의 물체가 얻는 열량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처음엔 어떻게 돼요? 얘가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고온의 물체도 뭐가 있어요? 얻는 열량이 있을 거고 얘가 잃는 열량도 있을 텐데, 고온의 물체가 잃어버린 열량이 얻는 열량보다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점점 흐르면은 이 차이가 줄어들고 나중에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면은 고온의 물체가 잃는 열량, 얻는 열량, 저온의 물체가 얻는 열량, 잃는 열량이 서로 어떻게 돼요? 같아져 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온도 변화 없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일정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그게 바로 무슨 상태다? 열 평형 상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열 평형과 우리 생활을 보게 되면은 이 열 평형 현상을 이용을 해서 대표적으로 뭘 측정을 하냐면은 온도를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온도계를 물체에 접촉을 하면은 열 평형 상태가 돼서 물체의 온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에다가 뭐 디지털 온도계든 알코올 온도계든 이렇게 온도계를 요 안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얘가 쭉 올라가서 어느 특정 온도에 도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물질과 온도계 사이에 서로 무슨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는 열량, 얻는 열량이 같아서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되면은 열 평형. 그 상태가 뭐가 되는 거다? 바로 그 물체의 온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 속에 음식을 넣어두면 열 평형 상태가 돼서 음식의 온도가 냉장고 속의 공기의 온도하고 같아지고, 여름에 수박을 시원한 물에 담가두거나 음료수를 얼음물에 담가두게 되면은 똑같이 열 평형 상태가 돼서 수박이 또는 음료수가 시원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바로 열 평형 상태를 이용한 바로 얘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열의 이동 방법 봅시다. 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물질의 상태마다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일단 첫 번째 전도부터 봅시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도, 대류, 복사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전도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보통은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 바로 전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체 상태에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요. 이 입자가 열을 가해주면은 이렇게 진동하는 정도가 어떻게 돼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진동하는 정도에서 옆으로 전달되면서 계속 이 에너지들이 옆으로 이동해가는 현상, 이게 바로 전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진동하는 정도가 커지고 그 진동하는 정도에 따라서 열이 전달되는 게 바로 전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보통은 고체 상태 물질인데, 뜨거운 국에 넣어둔 숟가락이 점점 뜨거워지거나, 냄비 아랫부분을 가열하면 냄비 전체가 뜨거워지거나, 프라이팬 바닥은 전도가 잘 되는 금속으로, 손잡이는 전도가 잘 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중요해요. 물질마다 열이 전도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은 여러분들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 뭐도 잘 통해요? 열도 잘 통해요. 그래서 금속은 보통 열이 잘 통하고 비금속들은 열이 잘 통하지 않게 됩니다. 알겠죠? 예. 따라서 열 전도성이 보통은 금속이 좋고 비금속들은 잘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류는 액체나 기체 입자가, 얘네들은 직접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얘는 진동을 하는 거고, 충돌하면서 얘네들이 직접 이동을 해서, 근데 이 직접 이동을 하는 게 뭐 차이냐면은 밀도 차에 의해서 직접 이동을 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대류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뜨거워진 물질은 이렇게 돼요. 뜨거워진 물질은 부피가 증가하고,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밀도가 작아져요. 거꾸로 차가워진 물질은 부피가 감소를 하게 되고, 이렇게 감소하면서 밀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혼합물의 특성할 때 밀도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가라앉고, 그죠? 밀도가 작으면 위로 떴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가열을 해주면 뜨거워진 요 부분의 액체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요.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럼 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밀리고, 상대적으로 차가워진 액체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내려와요. 그럼 이렇게 다시 밀려서 다시 가열돼서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고요? 올라가고, 차가워진 거는 내려오고, 이 과정이 계속 일어나면서 직접 입자들이 이동을 해서 순환을 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뭐다? 대류입니다. 근데 대류는 저렇게 밀도 차에 의해서 이동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액체나 기체 상태의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주전자 아래쪽을 가열해서 물을 끓이면 물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진다. 보일러를 켜면 방 안 전체가 따뜻해진다. 에어컨은 차가운 바람이 아래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난로는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전도는 고체 상태 물질에서 열이 전달됐었고, 대류는 액체나 기체 같은 물질의 상태에서 전달이 됐는데, 복사는요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물질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무슨 상태에서도, 진공 상태에서도 열이 직접 이동을 하는데, 무슨 형태로 이동을 하냐면은 복사 광선의 형태로 이동을 해요. 복사 광선의 형태라고 하는 거는, 복사 광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빛이에요. 빛.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과 같은 이런 빛의 형태로 바로 이동을 하는 게 뭐다? 복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로나 모닥불 앞에 앉아 있으면은 직접 무릎이나 손이 따뜻해진다. 이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난로를 피웠더니 방 안이 따뜻해졌다. 이거는 뭐예요? 대류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난로를 켰더니만 난로 앞에서 내 손이 뜨거웠다, 무릎이 뜨거웠다,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봐야 돼요? 복사라고 봐야 됩니다. 태양열이 이 우주 공간에 지나 지구로 들어온다. 지구는 복사 형태로 열을 내보낸다. 이거를 태양 복사 에너지, 얘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참고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의 형태로 복사 광선을 방출을 하고요. 지구처럼 온도가 낮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의 형태로 복사 광선을 방출을 해요. 그래서 적외선 치료기나 오븐에서 열은 복사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요. 겨울철에 공기는 차지만 햇빛이 비치는 곳에 있으면 따뜻하거나 또는 양달에 있는 눈은 녹는 건 바로 복사 현상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이 이동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열의 이동을 막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단열이라고 해요. 단열. 어떤 건축물을 짓거나 또는 집을 지을 때 단열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열이 잘 돼야 겨울에도 춥지가 않고요. 여름에도 덥지가 않아요. 즉 전도나 대류나 복사에 의해서 열이 이동을 하는 것을 막는 거를 단열이라고 하고요. 단열재는 열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안 좋은 물질을 써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안 좋은 물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티로폼 같은 게 전도율이 좋지가 않는데, 단열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나 물질, 그래서 솜, 스타이로폼, 알루미늄 포일, 이런 것들이 단열재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통 보온병을 봅시다. 보온병을 보게 되면은요, 밖에 이거는 옛날 형태예요. 요새는 이런 게 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보통 여러분들 보온병은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빈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안에 두 겹층이라서 진공층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이중 유리벽으로 돼 있는데, 유리벽이 아니라 요새는 그냥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 벽으로 돼 있고, 이 안에가 뭘로 돼 있어요? 은도금이 돼 있어요. 여기가 요 안에가 이렇게 은도금이 돼 있거나 또는 알루미늄 도금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돼 있는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단열이 일어나요. 일단 첫 번째 보면은 이중 유리벽하고요, 진공층은 전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유리도 전도율이 낮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공층도 전도율이 낮아요. 공기가 없으니까. 따라서 전도와 대류에 의해서 열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진공층하고 유리벽이고요. 그 다음 왜 은도금을 해놓냐면, 여기서 복사광선이 나오면 얘가 반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안으로 들어와 버린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복사에 의한 열의 손실을 막아주는 게 바로 은도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 공기층이 생겨버리면 전도를 낮춰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보통 아파트나 방 창문 보면은 단일창이 아니라 몇 중창이? 이중창이죠. 창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창하고 창 사이가 뭐가 되냐면 공기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창에도 보면 유리가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유리가 요새는 한 겹짜리가 아니라 두 겹으로 돼 있어서 가운데가 어떻게 돼요? 진공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중창의 창과 창 사이에 공기가 채워져 있어서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아주기 위해서 가운데 이렇게 공기가 들어간 이중창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단열과 우리 생활을 보게 되면은 단열이 잘 돼야 열 손실도 적고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패시브하우스,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단열의 효율을 높여서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가 되는 게 바로 패시브 하우스다 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엌용 장갑을 보면은 여러분 왜 뜨거운 거 잡을 때 솜장갑이나 아니면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잡개 같은 걸 사용을 하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뜨거운 냄비를 잡을 때 사용하며 냄비의 열이 손으로 전도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배달 가방, 여러분들 요새 그 쿠팡, 프레시 같은 거나 오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팩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열어보면은 안에 뭘로 돼 있어요? 은박으로 이렇게 싸져 있는 거 본단 말이에요. 그 은박이 뭐냐면은 복사광선이 반사돼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보면 뭘로 돼 있어요? 스티로폼이나 솜으로 안에 채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단열을 통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23부터 127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답 봅시다. 1번은 여기서 활발해지고 온도가 낮아지면은 둔해진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X 5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처음에는 여기서 열이 A에서 B로 이동하는 걸로 봐서 A의 온도가 더 높죠. 그 다음에 B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고요. A의 입자 운동은 점점 느려지고 B는 활발해집니다. A가 잃은 열량이랑 B가 얻은 열량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열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5분이 지나면 일단 열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고요. 5분이 지난 후 뜨거운 물이 잃은 열의 양을 A, 차가운 물이 얻은 열량을 B라고 할 때 A와 B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서로 같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뒤에 5번. 자, 5번은 전도는 여기서 뭡니까? 니은. 대류는 기역. 복사는 디귿. 이렇게 되겠죠? 아니다. 잘못 썼다. 전도가 니은. 그죠? 그 다음에 대류가 디귿, 복사가 기역이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자, 전도는 여기서 뭡니까? 니은하고 리을. 대류에 해당이 되는 거는 기역, 디귿, 미음. 복사에 해당이 되는 거는 비읍.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은 OX입니다. OX. 그 다음에 8번은 자, 기역은 이중벽은 열에 전도하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은으로 도금을 해서 뜨거운 액체가 나오는 열을 반사해서 복사에 의해서 열이 나가는 거를 막아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탐구 A-1 찬물의 온도는 올라가고 뜨거운 물의 온도는 내려가서 두 물의 온도는 같아지죠. 찬물은 뜨거운 물로부터 열을 얻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온도가 높아집니다. 네. 그 다음에 A-2 위의 실험에서 열 평형에 이르는 동안 열의 이동 방향과 이동한 열의 양을 비교를 해서 서술을 하면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해요?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동한 열의 양은 어떻다? 서로 같다. 그죠? 네. 그 다음에 A-3번은 3번입니다. 그죠? 예. A는 온도가 낮아지고 B는 올라가니까. 자, 그 다음에 B-1
비닐랩, 종이, 손수건, 알루미늄 포일로 감싼 생수통에 든 물은 아무것도 감싸지 않은 생수병 속의 물보다는 온도 변화가 더 적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알루미늄 포일로 감싼 생수병의 온도 변화가 가장 적죠. 그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포일은 아무것도 감싸지 않은 생수통보다 뭐가 잘 돼요? 단열이 잘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B-2는 위 실험에서 5개의 생수통 중 온도 변화가 가장 작은 거는 여기서 뭡니까? 알루미늄 포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 뭐예요?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열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는 뭘로 단열해요?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방출된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결국에는 뭐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걸 차단해 주는 거예요? 복사죠, 복사. 그렇죠? 일종의 거울 같은 역할을 해서요, 복사로 방출된 열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알루미늄 포일을 싸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3. 자, 1분마다 각 시험관 속에 물의 온도를 측정했더니 온도 변화가 CAB 순으로 나타났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CAB는 C가 제일 많이 낮아졌고, 그 다음에는 A고, 그 다음에는 B였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열 전도율이 누가 제일 좋았다? 모래가 제일 좋았다. 그리고 누가 제일 낮았다? 솜이 제일 낮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솜은 공기를 포함하는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단열 효과가 좋고요. 공기는 열의 전달 속도가 그닥 크지 않습니다. 느립니다. 차가운 물을 넣었을 때 온도 변화가 가장 작은 시험관은 여기서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B가 되겠지요. 그죠? 자, 따라서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숙제로 128부터 131까지 숙제를 해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